네, 진짜 나타났다 1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그 19대 국회 국정감사 끝이 나는 것이죠. 예. 아마 정보위원회는 별도로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따로 하게 될 것이고요. 여가위도 남아 계시죠? 그러니까 네, 저는 여성가족. 두 개나 더 있죠. 인기가 좋아서 두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여가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가 그렇죠. 끝인데 네, 내일 끝납니다. 예, 세 분 어떻습니까? 국감 좀 국감 스타가 됐습니까? 깨알 스타. 깨알 스타. 깨알 스타. 뭐 소회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의 또 다른 해킹 의혹을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그 실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흘린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그러면서 국감 워스트로 꼽히기도 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선정해. 네,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국감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간에 상임위를 한 번씩 바꾸시잖아요. 2년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년 내내 같은 상임위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도 국방위 4년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국회 들어와서 첫 해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 문제 바뀌어지는 게 안 바뀌어요. 국감에서 지적되면 그 문제 하나 겨우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달라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비리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통영함을 문제 제기를 해서 통영항의 소나가 문제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졌던 뭐 어떤 함정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봐가지고 소나들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문제가 지적됐으니까 통영함 소나만 한번 바꾸면 되겠다. 걸린 것만 바꾸자.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은 매년 할 거리가 많아서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진짜 행정부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게 국민의 뜻이다. 정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저는 이상하게 올해는 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국감이 이렇게 큰 이슈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깨알 같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지만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문제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했고요. 네. 밋밋한 그런 국감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다만 그게 언론에 의해서 이게 주목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해봤었고요. 그리고 뭐 결정타는 어쨌든 2014년 이후에 다시 2015년에 홍준표 도지사님과 이 격렬한 논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슬퍼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 이게 어쩌면 세 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국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예, 네. 이분들을 내년 국감에서 좀 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네. 그럼요. 네, 꼭 네. 내년 국감에서 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감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갔는데 홍준표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태도가 불량해서 문제가 됐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이순진 그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의 이건 국정감사 요 문제죠. 아까 그 재밌는 뭐 뒷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전에도 2003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진선미 의원하고도 논쟁이 있었는데 또 김현 의원하고도 또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촉발된 거예요? 논쟁이. 네. 홍준표 도지사님은 예전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저희들을 달래면서
한 번 이렇게 정회까지 했었거든요. 달래면서 성질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국감이 가장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제때 제출이 되고 그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지적하고 대안들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료 제출이 되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유난히 다른 지방 정부도 저희가 계속 돌았는데 유난히 경상남도가 최고로 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그곳에서 받은 게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주 의료원 사태 때도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죠. 뭐 무슨 법률에는 국가 의무와 국가 사무와 지방 자치 사무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무나 위임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는 자치 사무에 대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12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22개만 내놓고 네. 핵심적인 무상급식, 메르스 대응 체계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건 아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무상급식은 자체 사무라는 거예요. 근데 무상급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조비도 지급하고 부족하면 그러니까 자치 사무도 부족하면 교부세까지 일반 교부세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행위는 행정자치부가 우리 그 소관 부서기 때문에 사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처음부터 결정돼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치가 발전되면서 그 분야가 업무가 확장된 거지. 그렇다고 하면 안행위는 그렇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범위를 고민하고 때로는 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치사무로 넘기기도 하고 자치사무였던 거를 국가사무로 돌리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소방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국가직으로 지금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하려면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자료제 제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다 독단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고 치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정부는 그래도 굉장히 협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법을 얘기하면서 막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저는 한 두 마디 했습니다. 아마 녹화가 돼서 다 나와 있어요. 다짜고짜. 아니. 그러니까 시작도 얼마 안 됐어요. 질문한 지. 왜냐면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을 임수경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 이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질문 한두 개밖에 하지도 못했는데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된다면서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여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꼭 어린 여자를 훈계하듯이. 뭐 이제 50인데. 그런. 나이를 왜 또 까요? 참. 그런 트윗이 올라왔더라고. 외모가 30대인 줄 알았나? 아니야. 응? 그게 아니고 내가 어린이라는 표현은 뭐였냐면 홍준표 지사에 비해서는 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제가 제가 변호사여서 싸움의 근본이 뭐냐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너 몇 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판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 의원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방을 했었는데 결국은 진 의원이 이제 사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았었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진 의원이 홍 지사에게는 무서워서 질문하지 못하겠다. 업무 방해를 하는 도지사를 고소하고 싶다. 답변 필요 없다.
확 잘라버렸는데 네. 사실은 이 홍 지사의 답변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네.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같은 당 모 의원께서 과거에 홍 지사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인사청문회나 국감장에서 다른 뭐 지사들이 했던 거를 찾아봤다면서요. 국회 의사록을 뒤져가지고. 네. 아니 찾아서. 그거를 나는 우리 그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을 네. 그때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홍준표 도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특히 그것도 국감 네. 할 때 했던 발언 의사록을 속기록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더만요. 아, 네. 홍준표가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 미리 준비하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이분이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김민기 의원님이 약간 연기력도 좀 돼요. 쇼맨십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목에서 홍준표 도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하셨던 말을 제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것은 말꼬리 잡지 말아요. 말꼬리는 국회의원이 잡는 거지 뭐. 장관이 말꼬리를 잡아요.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묻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물어볼 때 바로 이거를 되돌려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걸 막 당신은 얘기를 국회의원 시절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이번에 반대로 그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홍준표 그러니까 의원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분이 진짜 얼굴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의원님이 잘못된 사례를 갖고 오셨네. 이게 잘못된 사례 자기가 했는 건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그 김민규 의원님이 딱 이렇게 빨간 줄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님의 말이 이거예요. 괜찮을 거 뭐고 없어요. 듣기만 해요. 오늘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할 때는 듣기만 하는 거지 뭘 변명해. 국정감사는 듣고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놓고 오늘은 답변하잖아요 내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김민기 의원님이 3번을 했어요. 진짜 재밌네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빵 터졌는데 우리도 속기록에 남으니까 진짜 말 잘해야 돼요. 10년 우리 정권 바뀌어서 여당 됐을 때 어떤 입장 들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지막에 3번인가 이거를 인용하니까 나중에는 홍준표 도지사님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약간 그 민망한 표정으로 네. 웃음을 지면서 그러니까 나 참 그러니까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민망한 표정을 지면서 제가 그렇게 했네요.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빡빡 웃을 수도 없고. 그 빵 터졌겠네. 난리가 났죠. 빵빵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답변 태도나 이런 그 자료 제출 미흡 이런 문제 때문에 정해가 된 거죠 경상남도. 그렇죠. 국정감사는. 초기에 처음에 그렇게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국감을 받겠다는 거냐. 우리가 그리고 그럼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 실제로 국감이 뭐 우리가 지방 정부 갔다 오면요. 지방 지역 신문에서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맹탕 국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료를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님이 결국은 나중에는 정회 한번 하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해를 하고 네. 점심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점심 식사 전에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했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제가 제 앞에서 잘리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질문을 못 하고 질문을 못 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핏대 올리며 싸웠어. 질문을 딱 못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딱 먹으러 갔는데 거기 원래 국감 때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식사를 점심을 그랬는데 저한테 갑자기 진선미 의원님 이러면서. 제가 참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도지사를 했지만 제가 누구한테 혼나본 경험은
2013년 때 진선미 의원님한테 처음이고 그런데 아까 많이 혼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혼내지 말고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도지사님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 유감 표시 사과해 주시면 제가 잘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웬걸 뭐 그럼 그렇게 하시려나 혼자 생각했죠. 웬걸 뭐 저는 저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한 1분 얘기하면 5분 답변하시고도 부족하셔가지고 그걸로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수경 의원님이 질문을 딱 하고 답변을 이제 끝나고 답변하시라 이랬더니 답변이 뭐 한 5분, 6분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거를 좀 짧게 해달라 그러면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사과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지르도 있고 보충지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지르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포화를 열었고 그다음에 보충지르를 했고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그 보충지르 끝에 갑자기 진선미 의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빵 터졌어요. 되게 그러니까 타이밍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좀 민망했는데 했듯이 그 골프 대회에 대한 임수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미국에 골프 갔을 때의 그 해프닝 있었잖아요. 근무 시간에 골프 쳤다. 이거에 대한 거를 막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열받아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니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에 하셨다고 하면 공식적인 일정이면 공식 일정표에 있었냐고. 그러면 그 자료라도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정은 공식 일정표에는 안 나와도 비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이라는 거 인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골프를 공무원들이 그것도 경상남도 공무원 분들 중에 3분 정도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그럼 만약 그분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도지사님처럼 우리가 그 도정을 하다 보니 되게 감사한 분이 있어서 그 감사한 분에게 보은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참작 사유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분이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 미국에서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쳤죠. 아니 당연하죠. 출장 가서는 출장 간 나라에서의 근무 시간으로 지켜야지. 그럼.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인도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셨는지 이제 그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맥락 없이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생뚱맞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막 하는 거 눈치 안 보고 다음에 또 뽑아주니까.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왜냐면 또 열받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무상급식 때문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왜 그 경남 교육감님이 그 무상급식을 어쨌든 받아야 하니까 그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대신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법령에 의해서 독립된 교육기관이어서 경상남도하고는 독립된 기관인데 동등한데 왜 우리가 감사를 받냐. 그럼 차라리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면 감사는 받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세상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급식비가 밀린 애들이 갑자기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어요, 애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도 그럼 그렇게라도 하겠다. 감사라도 받고 그럼 돈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는 계획도 내세우기 전에 감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질문을 딱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갑자기 그러니까 교육감이 열받아서 이제 그럼 지원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급식 비리 때문이겠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 교육감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자기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 그거 완전히 모욕인 그렇죠. 거잖아요. 급식 비리는. 당연히 급식 비리인 것처럼.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논쟁이 막 된 거였죠. 막무가내. 네. 아, 참. 그 성한종 리스트로 좀 사법부의 단죄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거 수사를 제대로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금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이번에 재판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홍 지사 측에서 측근을 통해 가지고 회유했던 그 돈 중간 전달책 있지 않습니까? 윤모 씨이 그 사람을 회유했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가면 유죄될 확률이 높다. 누가요? 음. 홍 지사. 아, 참, 그것도 있다. 그 노웅래 의원님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재판에 대해서 딱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게 도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니, 도정이 아니구나. 국정에. 도정도 아니고 국정에 무슨 상관이 있는 왜 거여서 상관이 내가 없어? 왜 범죄자가 하고 있는데. 내가 답을 왜 해야 되냐면서. 아이고. 그건 이제 자기 그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답변을 거부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 국정과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건 식으로 잘못된 거죠. 표정도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이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새누리당 스타일은 무슨 의원님들이 아주 오만한 그런데 태도죠. 그런 공직자의 거죠. 자세입니까? 그런 거죠. 아 정말 내가 나중에는 막 뺨을 맞아도 또 막말 이러다가 막말이야, 막말 정말. 진성준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고 내가 너네보다 오래된 사전 의원이야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초선인 이 공력 낮은 제가 흥분해가지고 경상남도를 한경남도라고 얘기했다고 이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어찌 보면 오만 그렇게 방장. 파행돼도 어차피 하루는 간다, 시간은 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분위기를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피감기관의 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저희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당에서도 용서를 안 해요. 아주 오만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불신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홍준표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제 책에다가 썼겠습니까? 홍준표의 실체에 대해서. 아유. 근데 그분이 마지막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국감이 아니다. 내년의 국감에도 뵙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덕담으로 안 느껴지고 잘 되나 보죠. 아니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노련한 분이시구나. 또 이 생각을 했죠. 노련미가 아니고 좋은 오만인 거죠. 나 또 미화시킨다고 구박받겠네.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안심번호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랑 협의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난 절대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다.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데 청와대에서 또 몇 마디 했더니 깨갱 다시 복날에 집주인 앞에 개새끼 마냥 또 깨갱 했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우선 추천제를 검토할 수 있다. 뭐 그 플랜 B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략공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바꿔? 전략공천 안 한다는데 우선 추천제 그게 뭐야? 이거 전략공천과 우선 추천제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선 추천제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게 전략공천이죠, 그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조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게 새누리당의 황우여 당대표 시절에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때 최초에 도입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략공천의 개념을 완전히 빼고 그야말로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한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전략공천을 배제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는데 황우여 대표는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 밑에 사무총장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당직자들이 친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전략공천의 여지를 살려서 계속 올렸던 거야. 그 안이 세 번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당대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것이 당의 총의가 모아져서 개정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올라오냐 해가지고 그것이 빠진 채로 이렇게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취약 지역이어서 후보자가 없거나 하는 데에는 할 수 있다. 우선 추천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략공천제의 취지가 완전 그걸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그렇죠. 올라갔어요.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평당원 시절이었거든. 근데 선수가 있고 당의 중진이니까 그 상임 전국위원이었던 모양이에요. 혼자서 이의 제기를 해요. 이의 제기를 해서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이게 전략공천을 폐지하자고 해서 우선 추천제로 바뀐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략공천 폐지가 아니라 그대로 전속되는 것이다. 아까 뭐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자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취약 지역도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 친김무성 세력들이 막 함께 떠들어 가지고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그 지역의 후보자의 객관적 경쟁력을 판단해서 꼭 필요하면 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략공천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우선 추천제이지만 여전히 전략공천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헌 당규대로 우선 추천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김무성 대표가 초기에 전략공천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로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소신을 뭐 취약 지역에 하는 꺾은 건 거죠. 전남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말은 취약 지역- 맨날 뭐 대구에 한다고 지금 이러잖아요. 취약 지역이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친 김무성 주류들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우선 추천제는 정말로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고 TK는 제외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그런 거죠. 네. 강남 지역 이런 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자 친박들이 비주류들이 무슨 소리냐 그렇지. 그런 지역으로 어디 나눠져 있느냐 그렇지, 그렇지. 거기도 때로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고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전략공천해야 된다 우선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네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걔네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박들은 전략공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TK 특히 TK에서 그런데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TK는 아니라고 하니까 요 싸움인데 그 김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싸움마저도 박 대통령한테 꼬리를 내려버리면 앞으로 김 대표의 대권 과정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측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길게 할 거라 봤는데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반나절. 또 사실 김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휘두른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그래서 김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 대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를 하지. 그렇죠. 이렇게 꼬리 내리면 자기들 또 찍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되는데 김 대표도 알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또 꼬리 내리면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을 되게 힘들 것이다.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왜 또 꼬리를 내렸을까요? 그래서 음모론으로 뭔가 약점이 잡혔을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이 그런 있는 거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돌고 있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 무대인데 무성대장. 네, 무성대장, 김무성 대장의 준말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대가 없어서 무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본인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인의 그런 리더십 또 평소의 이미지 이런 거를 완전히 손상하게 된 것이고 이게 거푸 이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뭔 약점이 잡힌 거다. 하나의 약점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마약 사위권 아니겠습니까? 마약 사위권 요구하고 또 하나는 사돈 기업이 한수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납품 비리로 걸려 있어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큰딸이 그 회사 대표의 며느리입니다. 주식회사 NK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수사를 시작한 지 받은 지가 1년 5개월이 되도록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도 진즉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한수원에서는 이 회사로부터 또 납품을 받았어요.
3번씩이나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성적이 조작된 부품들을 납품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뭔가 캐면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나 각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려를 했던 것일 거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억측이죠. 억측이죠. 네, 억측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박 대통령은 자기 눈에 한 번 아웃되면 영원히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아무리 박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해도 안 받아줘요, 박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살기로 싸워야지. 그렇지, 싸워야지. 그런데 또 숙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가 나오는 건데 네. 그 무성대장이라고 이제 무대라고 별명인데 제가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쫄이라고. 무쫄. 무성쫄병. 요거 제가 미는 건데 아니,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썼더라고요. 내가 좀 밀고 있어요. 무쫄. 앞으로는 무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 네. 요거 참 지금 뭐 농어촌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 여야가 없죠. 예, 다 와서 상경투쟁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답답한 게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든가. 근데 그거를 못 늘리고 300명에서 한 개도 못 늘리겠다 하면서 농어촌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헌재 판결도 있는데 2대1로 고쳐 바꾸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죠. 그렇죠. 13일이 법정 기한인데 못 내고 있죠, 결론을.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은 국회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결론을 내겠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견이 많이 접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접근된 의견의 강서는 분구가 확실시되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천기가 누설되고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접근되어 있어서 국회가 뭔가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을 뭐 국회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안 받아들일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법률에 위배되는 안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한 자치구는 행정구는 떼어서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큰 법률적 원칙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46석에 맞추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또는 244석에 맞추자면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태로 가면은 비례 확대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 예, 비례대표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 현 수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한 석이라도 줄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의원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예, 그런 상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야 대표끼리의 만남 혹은 뭐 그 합의점 이런 건 전혀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글쎄 이제 거기도 늘 고민스러운 대목이 우리 문재인 대표는 묘안이 있다. 나한테 보관이 있다. 그 보관이 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전략이라서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라고 무슨 보관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농촌 지역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야가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 최소한 비례대표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역구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것도 당신이 먼저 선을 그어놨어요. 이거 이를테면 포퓰리즘이죠.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겠다고 해서 국회의원 총 정원, 총 의석수는 늘릴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온 것이죠. 그럼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또 자기 생각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그런데 늘리라고 하겠습니까? 정치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 양반이고 네? 국회의원들 배신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다 갈아야 된다고 심판해달라고 하는 양반인데.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이 걱정을 좀 하더만.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국방위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이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이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참 이게 어느 시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대통령이 말이에요. 공천에 과제해가지고 여당 유력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서울로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서울로 오겠다고. 그래서 되셔서 그런 이변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소결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거기에 이른바 자객 공천을 하겠죠. 미녀를 딱 영입에다가 딱 내보낸다든지 말이죠. 또 미녀 얘기냐고. 또 요거 내먹으려고 미녀 얘기를. 아니 일본 자민당의 선거 전략이었어. 미녀 자객 안 공천. 쓰는 뇌세포. 그런 것만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반영이 안 되고. 아니, 우리 당 정책보다 아까 새누리당의 진짜 내- 우선 추천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저기 깊이 있었어. 이리 와보세요. 뇌세포 마사지 좀 마사지 좀 해주게. 아, 우리 진섬 의원님 작은 미인이세요? 대구 출마? 아니, 뭐냐고. 대구 출마? 미녀. 뭐냐고. 대구 출마? 그럼 대구로 저쪽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밀고 있는 국민 예산 마켓. 내 손으로 직접 짜는 국민 예산 마켓. 아 이거 진짜 밀어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정말 이게 이제 좋은 거.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을 했고요. 계속해서 받는 거죠. 국민의 의견을. 예. 그래서 괜찮은 정책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겠다. 야당에서. 네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예산 마켓 홈페이지에 벌써 500개 가까운 제안이 들어왔고요. 공감 댓글도 2,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또 문 대표와 이종골 원내대표는 벌써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좀 미리 그 사재기 아니에요? 사재기.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좋은 것을 먼저 나는 다 몰랐어. 맡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볼까요? 문 할게 대표가 없어, 어떤 예산을 그 정책을 구입했냐면 어린이 전용 등하원 정류장, 노란 병아리 정류장 시범 설치.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습니까 이거. 또 청년들의 구직 급여 예산. 요 정책을 구입을 했고. 이거 또 청년 희망 펀드 아니에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 그다음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요거는 많이 달라.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업 상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실업수당으로 주잖아요. 이거 당대표님의 특권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 먼저. 선점. 응? 그런 프리미엄은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정. 이종걸 원내대표도 괜찮은 그 정책을 산 것 같아요. 예. 폐간 위기에 놓인 부산 위안부 역사관 민족과 여성 지원 예산 신청. 예. 또 독립운동가 동상 설립 예산안 편성. 역시 뭐 이회영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먼저 구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본인의 아닌 것 아이덴티티를 잘 잡았네. 그렇죠. 예. 그럼 세 분은 어때요? 혹시 딱 보고 나서 괜찮겠다고 점 찍어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산 게 있습니까 벌써? 저도 아직은 안 샀는데 저는 점 찍어놓은 게 하나는 있습니다. 네. 말해도 되나? 딴 의원이 갖고 와면 아니, 어떡하지? 이거 아니요 이게 겹치기로 살 수도 있는 거 여러분이 아니에요?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금액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예. 경매? 경매는 낙찰? 아니고 그분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다 돈을 받는 받는 거예요. 거죠. 다 받는 예, 거예요? 제안이 좋으니까. 예. 어머. 그리고 그 대신 여러 의원들이 함께 그거를 자기 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추진력도 높아지는 거고. 공동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대표 발의는 어떻게 되는 또 거예요? 많이 낸 더 사람 써야 이름으로 되거든요. 많이 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더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경매인 경매네. 거지. 얘기해 보세요, 김광진 의원. 저는 사실은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예. 저는 비흡연자인데 이 최성권 씨라고 하는 분이 올린 안이에요. 예. 그 담배세에 분명히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근데 담배로 세금은 막 뜯어가면서 예. 담배를 피지 못하게만 이렇게 막 만드는 것은 문제다. 흡연자로서도 문제고 또 사실 저처럼 비흡연자도 어떤 공간을 좀 잘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공간들을 잘 안 해주잖아요. 특히나 아예 큰 공공기관들은 그래도 좀 시설을 갖추지만 길거리 이런 데는 사실 법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 가게에서 못 피니까 문 앞에 나와서 피거든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 연기 다 맞아. 버스 정거장 이런 데스 곳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 사람들이 피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도 다 다중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공간도 좀 이렇게 공간을 할당해서 환기구를 딱 만들어주고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담뱃세를 가진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안을 저희 당에 좀 받아들였으면 좋아. 좋겠습니다. 흡연자로서 제가 적극 지지합니다. 흡연자가 직접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네. 합니다. 아니 아주 진짜 좋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공약을 흡연자 그 어느 자리에서 만난 권리를. 어느 분이 흡연자 권리와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면 당선될 거라고. 또 신선미 의원 혹시 있어요? 아 저는 이걸 사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이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제 이름이 들어 있어요. 제 오.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 제안에? 예, 제안에.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인데 그 나이 드시거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하나 낸 게 있거든요. 국감 과정에서 그게 뭐냐면 태백에 한 분이 1년 동안 290 몇 번을 119 구급차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개인 차량처럼.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진폐증 환자들이 예전에 거기가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2005년쯤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실버 구급차라는 걸 도입을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병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그 119 구급차를 실버 구급차로 해서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쓴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됐던 건데 이게 예산도 부족하고 소방이 얼마나 예산이 그렇죠. 짜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구급차가 노화가 되면 5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진 건데 이제 이분이 그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좋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곡성군의 경우에 상도 받았던데 전국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효도 택시, 예. 효도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낙연 지사가 100원 네. 택시라고 하는 100원 공약을 택시. 가지고 네. 이번에 도지사에서 인기를 좀 그러니까 끌었죠. 그건 뭐 도서 상간 지역에서 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또 실시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저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정책 일환이네요. 예. 그래서 그 100원 택시가 정말 많은 그 노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더구나 진선미 의원님도 사시라고 이게 성명까지 거론을 했다면서요. 사셔야 되겠네. 네, 살까봐. 진성준 의원님. 저는 김준철 씨의 제안인데 주빌리 은행 우리가 특집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근데 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주빌리 은행의 한계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채무탕감에 재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기부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기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운동이 필요한데 재정을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에 앞으로 이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고 있고 또 실제로 이게 너무나 악성 채무에 시달려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칫 무슨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활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빌리 은행에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제안 이런 건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완전 달라요. 네. 예.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 신용회복위원회는 아예 파산을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빚을 안 갚도록 이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 채무회사에서는 끊임없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회사에서는 계속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분할 상한인데 원금은 탕감 잘 안 해주고 이자만 탕감해 주니까 네.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네네. 네. 아까 그 참 제안자님 성함을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서울에 사시는 김경숙님의 제안이세요. 저도 하나 골라봤어요. 저는 뭐 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아니 이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네. 정재정 씨가 보내준 의견이신데요. 지금 장기 기증 하려고 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사후에 네. 뭐 아픈 많은 분들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겠죠. 근데 이 장기 기증을 하려면요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근데 검사비가 200만 원이 든대요. 보험 혜택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혹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면서 마지막을 봉사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를 사비로 해야 돼. 보험 혜택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보험 혜택을 좀 받게 해주자. 네. 이런 정책 제안이거든요. 네.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죠. 예, 제가 이건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국민 예산 마켓에서 어떤 정책을 누군가가 써주시면 그 밑에 또 찬반 댓글이 쫙 달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여 민주주의 한 행태니까 굉장히 좋은 네. 정책인 것 같고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이거 계속 밀고 있는데 이거 꼭 잘 돼가지고 여당하고 차별점을 좀 둬야겠죠.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100대 예산을 선정하고 또 앙케이트를 통해서 10대 예산을 또 선정하니까 좋은 예산안들이 선정되도록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15일까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회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오늘 어땠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 네 사람만 해서 아주 알찬 방송이라는 칭찬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저는 좋네요. 예. 득점하고. 그래.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는 뭐 초대 선생님 한 명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작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오면 또 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예. 뭐. 예. 예. 우리 진성준 의원님 바람대로 미인 좀. 계속 몰아가기. 우리 엮어서. 당에 자타공익 미인이 한 명 있는데 그분 오시면 진성윤 의원님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다. 그분 요즘 제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고 아. 실물보다 성격이 괜찮은 이렇게 그렇게 오.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한참은 자타공인 네, 저희 당의 네, 미인이라고. 최고 미인 예.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해주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의 이름은 한정혜 의원님이십니다. 궁금해 하실 것 방서의 같아서. 경쟁자. 네. 지금 그렇게 선의 와야지 이 경쟁자. 시청률 좀 올라가는 거. 방송분들 좀 그러자. 우리 들으시게. 강력 추진하자. 그러니까 뭐 한정혜 의원이 진짜 지역위원장을 이기고 네. 뭐 공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요. 그래, 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회 어땠습니까? 인사도 마지막에 이제 청취자 인사도 같이 해주시고. 네, 저는 이런 자리가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한경남도 사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경남도민일보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가면서 막 웃으면서 화면 자료 화면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함경남도 발언 재밌었어요. 이러더니 그 얘기만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 참. 고압적 태도가 좀 문제였는데 그 얘기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죠. 정치를 자꾸 그러면서 희화화시켜, 기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일베나 이런 데에서 트윗을 보시면요. 아주 장난이 많이 아닌데 퍼져 있고, 예, 네. 제가 뭐 종북이고 뭐 무의식적으로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네, 네, 것이 저로서는 뭔가 든든한 역시 그 어떤 그라운드, 홈 그라운드 예 그런 어떤 그 기쁨을 느꼈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개편해달라고 난리치더니.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네. 나도 닮아가나? 역시 지도자가 중요해요. 사심 이용이네 이거. 네, 김강진 의원님. 예, 저희 당의 한 의원이 금기원래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쓰셨는데요. 저는 필기필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신 곳에 필요한 때 달려가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니까 전국 어디든 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시면 꼭 무슨 분쟁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커피 한 잔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 10명 정도만 같이 모아주시면 언제든 달려갈 용의가 있으니까요. 함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 우리 후기 게시판에 댓글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후기 게시판에 김광진에 대한 편파적인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성 의원님.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저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앞으로 10년 후에는 두 발짝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 어디나 달려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국 어디나 달려가겠다고 하시니 확실히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일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마쳐지는데 저는 이 마지막 국정감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파헤쳐보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희 국방위원회는 핵심 증인조차도 여야 간의 합의를 못 이루어서 성남공항 옆에 건설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해서 공군 참모총장을 날리면서 사업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대 세워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또 어떤 신문에는 작전계획 5015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군사작전 비밀이 버젓하게 보도되었습니다만 명색이 국회 국방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조차도 작계 5015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또는 국지적인 도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우리 군의 무기 관련 예산을 심사해야 되고 조직 관련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이런 비애를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니까 더더욱 비애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는데 20대 오셔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루 남은 국정감사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도 포함되는 거고요. 투표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책에 관여하고 국정에 관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도 정치 혐오 쪽 이런 거 버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또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네. 저의 바람인데 그 책에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홍준표 도지사님에 대한 어떤 이 작가님이 알고 계신 뭐가 좀 더 있으시면 좀 아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는데. 그 홍준표 지사가 사실 스타가 되고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절대 모래시계 검사도 아니다. 정말 출세 지향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검사실부터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검사 중에서 제일 언론 플레이 잘하는 검사가 바로 홍준표였어. 역대 최고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제 책이 아주 잘 실려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 4인방의 티격태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